TPN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를 내린 장마전선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덥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보고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방류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했다면서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IAEA 보고서가 방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하반기 우리 경제는 어떨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일부 지역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서울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폭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장맛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고 오후부터는 다시 덥겠습니다. 서울 잠수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윤정 기자,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서울은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 지금 서울 잠수교 수위는 4.13m로 보행자 통제 수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는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6시에 내려진 서울의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2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전북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일부 지역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강서구 외발산동에서 도로 축대가 유실되고 경북에서는 비탈면 유실 우려로 31가구, 36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5시 기준 경북 북부와 전북, 동부, 제주도 일부 등에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흐린 날씨에 비가 이어지고 오후부터 장마가 잦아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찜통 더위가 찾아와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밤사이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방류에 나서지는 않고 여론을 살피면서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푸른 표지에 두꺼운 문서를 건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11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2021년 9월부터 검토해온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입니다. IAEA는 앞서 6차례 중간 보고서에서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 보고서에도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tigious experts on radio protection from all over the world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생긴 오염수 130만 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2년 전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정화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IAEA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방류시설공사와 시운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점검까지 마친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로 방류를 단행할 강력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国内外に丁寧に説明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단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국내외 반대 여론을 살피면서 최종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해도 괜찮다는 내용의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떤 쟁점들이 남아 있는지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년 넘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IAEA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더라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자력학회가 2년 전 낸 보고서에서도 오염수를 한 번에 배출한다 해도 연간 피폭량은 일반인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의 2억 8천만 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농도를 낮춰 배출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IAEA는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수입 재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일본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 만큼 최종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이라며 검증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분담금 비율은 전체의 7.8%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미국과 프랑스 등 11개국 전문가가 모니터링 TF에 참여한 만큼 편향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전문성,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정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에 대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 반응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IAEA 보고서가 방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이 방류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왔다면서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할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报告不是日方排海的通行证，不能证明排海是处置核污染水唯一的、最安全的和最可靠的选项。 앞서 주일본 중국 대사관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IAEA의 결정과 관계없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학적 존중도 받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IAEA가 핵 오염물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며 평가 기관으로서의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IAEA와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도 구체적 평가 없이 보고서 내용과 주변국 반응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 원자력 안전 당국이 일본의 그린라이트를 켜줬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안이 한국과 일본의 취약한 화해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에 바다 생물인 고래도 넣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병과 환경단체 등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민변은 이번 달 30일까지 청구인을 모집 중인데 참가자는 1만 원씩 소송 비용을 내야 합니다. 민변은 염전 어민, 해녀, 고기 잡는 어부 등이 청구인으로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사는 고래도 청구인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인류만 그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대표해서 저희가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2004년 KTX 공사 당시에도 환경단체 등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원고에 천성산 도룡뇽을 넣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은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0년 KTX 천선상 터널이 개통됐는데
환경부 생태조사에서 도룡뇽 알분포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IAEA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며 일본 항의 방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긴급 의총을 열고 장외투쟁과 일본 현지 항의 방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당은 국제기구의 과학적 결론까지 무시하면서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속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그동안 야당은 일본이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여당은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답을 내버리는 건 중세시대 세계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IAEA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proceed with it, would have negligible impact on the environment, meaning the water, fish, and sediment. 예, 결국은 IAEA가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결과론적은 그렇죠. 근데 이게 2021년도 4월 달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합니다. 예. 그 뒤에 이제 국제사회가 그렇다면 IAEA 검증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식으로 아마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이런 기조를 정했어요.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조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2021년도 9월 달에 국회에서 규탄 결의도 다 했죠. 그 규탄 결의가 그대로 지금 국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공동 어떤 행동 결의를 했는데 이 공동 행동 결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독 결의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민주당은 이걸 달리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쨌든 IAEA의 저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 일본의 방류 계획대로 잘 실행된다면 문제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 및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저 계획대로 잘 실행되는지를 잘 지켜보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모니터링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IAEA 같은 경우는 이제 11개국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 가까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해왔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자, 그 결과 이제 그 과학적 기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100%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국제 기준에 이제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자, 민주당은 아까도 이제 저희가 앞서서 그 기사에서 보셨듯이 IAEA 그 발표 내용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정치나 어떤 이런 거를 다 걷어내고 한번 IAEA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IAEA가 사무총장이 직접 일본 총리 관저에 찾아가서 보고서를 줬고요. IAEA가 지금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이 보고서의 내용을 꼼꼼히 전문가들이 보고 나서 이래도 방류에 문제가 없는가, 이게 저는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 그러니까 보고서가 마치 일본 방류의 결정의 최종 결론 면죄부 이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전문가의 검증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IAEA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IAEA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보시면 일본의 의뢰에 의해서 용역 보고가 용역 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됐고요. 이게 IAEA가 본인들의 주도로 본인들이 직접 채취를 해서 이거의 안전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방류 결정을 먼저 한 후에 그러면 샘플을 줬고 그거를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정도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본이 의뢰한 용역의 약간의 최종 보고서적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문가의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시료 채취할 때도 IAEA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취된 시료 분석도 IAEA 산하 연구소 3곳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전문가 11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 그 국가로 보내진 시료 채취하고 비교했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컨대 이런 거죠. 저것이 인체나 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 미미한 것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이것이 뭐 쌓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과학적 검증을 할 필요는 있지만, 또는 이 계획대로 실행될지 여부에 대한 어떤 뭐 체크를 더 면밀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이나 저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그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조금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검증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자체가 이리 한정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 보고서인데 이걸 마치 지금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뭐 전체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과정이 뭐 왜곡됐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 자체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제공한 샘플과 그다음에 그 어떤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IAEA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뭐 모든 연구 보고서 대략 그렇지만 어제 결과 보고서의 제일 앞면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보고서 결과로 인한 어떤 거에도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이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제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는 문제 없다 하고 손 턴 거, 오히려 IAEA가 책임성을 면해주고 일본의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IAEA라는 게 어떤 방류를 허가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기관으로서 그걸 검증을 해본 거예요. 예컨대 일본이 방류 시설 이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알프스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서 여기서 다액종이 잘 제거되는지 여부를 보고 거기서 나온 물이 과연 국제 기준에 부합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지 여부를 검증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IAEA도 말했듯이 이것이 일단 일본 당신네들이 만든 시스템을 일단 믿을 만하다. 근데 이것들이 그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변국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그 시스템이 올바로 잘 작동을 해가지고 그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의 그런 성능 검증이 다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모니터링할지가 주 관심 사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양측에서 논란이 좀 뜨거운데요.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종 결론이 발표된 뒤에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IAEA가 일본으로부터 분담금을 이제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일본을 약간 지지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불신의 근거를 대신 건데 저 근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국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이 일본이 내는 분담금의 2배 정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미국은 서너 배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4%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AEA 기관 자체 혼자만 지금 검증 절차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11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토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프스에 성능 검증 안 했다고 그러는데 성능 검증을 기계를 뜯어봐서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진 물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능 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 검사 안 했다라는 문제 제기는 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식의 그 아예 검증 절차를 믿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정부 TF에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 없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정권이 바뀐 것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못 믿겠다. 기존에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인데 사실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가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여시킨 의미는 뭡니까? 가서 참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전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물론 정치적 의도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사안도 결부돼 있어요. 국민의 어떤 안전도 돼 있지만 우리도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지금 야당이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여야가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면 저런 것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바뀌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떤 정책의 기준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IAEA의 기준에 따른다면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제 이 IAEA 결과 보고서가 그럼 후쿠시마 그 오염수 관련해서 뭔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 보고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매우 한정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제 그 보고서가 앞으로 일본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인체와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게 민주당 생각이고요.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IAEA가 그럼 정말 독자적으로 일본의 의뢰를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주도해서 샘플링도 직접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본 후에 정말 IAEA 기준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 완전 무결하겠지만 지금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을 아무리 들이대도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방류를 했을 때 그리고 방류 과정에서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인체나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생할 때는 10년, 20년 매우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감안해서 IAEA가 기준을 내세울 수도 없겠지만 지금 IAEA가 뭔가를 발표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IAEA의 기준을 충족한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IAEA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IAEA가 원자력에 관한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이 핵
방사능의 유출과 관련돼서는 아무도 이제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검증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잘라서 이런 기준이 있고 저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방류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거나 아니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정도 해놓고 이 점은 됐다, 안전하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한계를 인식해야 되는 게요. 이 방류 여부,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사실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거를 국제사회가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검증 절차를 취하자. 이렇게 해서 IAEA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마치 일본이 할 수 없는데 국제사회가 허용시켜준 게 아니고 일본이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국제사회가 야 너네 그럼 피폭 한도 이런 거 다 지켜서 국제 허용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검증 절차를 취하자. 이래서 IAEA가 들어간 거 우리도 그래서 그걸 찬성한 거예요. 사실상. 국민정서상은 반대하는 게 맞죠.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해야죠. 그리고 반대해서 그걸 반대로 관철시킬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인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마치 뭐 IAEA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면죄부를 준 것처럼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이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가 여태까지 이어온 거고. 근데 갑자기 이게 뭐 현 정부는 참 이걸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면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반대해서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럼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럼 정부는 당연히 반대하고 허용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국제사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어떤 뭐 제한 조치를 하자라고 해서 IAEA 검증 절차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을 이렇게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넣게 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일이니까 그래서 일본이 결정해서 방류하면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제약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뭐 안전에 위험이 없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마치 이거를 불안을 제기하는 것을 괴담으로 몰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정말 이게 안전하다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지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도 하기 전에 괴담이라고 정치적으로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일본 정부를 우리가 견제하고 우리 어민이나 여러 가지 생태계 피해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관대하게 입장을 취한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관대하게 취한 건 아니고요. 중국 연안에서도 뭐 10여 기의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또 삼중수소가 나오잖아요. 이거 막을 수 없잖아요,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방류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소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했잖아요. 검토했는데 현실성이 없다 해서 접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모든 걸 다시 또 꺼내낸단 말이죠. 그다음에 일본 3km 이후에는 연안 이후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IAEA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전부 100% 믿을 수는 없죠.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저를 왜 괴담이라 그러냐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0%를 요구하십니다. 0%. 과학적으로 그게 그럼 제로야? 퍼센테이지가 제로야? 그럼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죠. 과학자들한테 당신 얘기하는 거 제로야? 위험성이 제로입니까? 이렇게 해서 과학은 이런 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민주당은 0%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건 괴담이에요. 과학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믿겠다라고 그러면 그게 미신 내지 괴담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문제 제기하는 방식과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방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에 대해서 그럼 똑바로 정부는 어떻게 이거를 모니터링할지 앞으로 저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를 너가 어떻게 담보할래?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무슨 0% 완벽을 요구하고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 자꾸 이제 미신 괴담 이렇게 몰아가시는데요. 그 정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럭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가서 무슨 수조물을 먹지를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과학이라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왜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뭔가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거를 자극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물론 완벽한 건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서 좀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뜩이나 뭔가 예민한 점이 있는데 왜 이 정부는 무조건 그러면 일본을 좀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조차 거둘 수 없다. 그런 거는 좀 정서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일본 IAEA의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정부의 입장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자, 민변이 국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 소원 이 청구자 중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한번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 소원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잠정 조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녹취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자, 이 민변이 제기한 헌법 소원 여기 이제 청구자 중 하나가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 이 청구자라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면 이제 기본권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돼요. 근데 고래 물론 뭐 좋습니다만은 고래로부터 어떻게 위임을 받을지 일단 모르겠고 위임장 작성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이. 어쨌든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예전에 도룡뇽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명확히 도룡뇽은 그러니까 도룡뇽 같은 자연물들은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안타깝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상징적인 문제제기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이고 저게 지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부분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했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국가한테 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자기 의무가 부과돼야지만 그로 인한 헌법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로 보이고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라는 문제 제기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변호사님이시니까 자 이렇게 사람 대신 동물이 재판이든 뭐 헌법 소원이든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있죠. 근데 그 물론 뭐 언젠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각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청구인들 모집하는데 조금 더 원활합니다. 예컨대 뭐 고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해보자라는 의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모집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끄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글쎄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청계천 터널 할 때 이제 도룡뇽이 또 그 재판에 그 청구자가 주인공이 됐었는데 결국 그거는 또 기각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야 뭐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렇게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가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인간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과 모든 생물체들이 공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라는 것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지금 방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단지 이게 뭐 어느 바다만의 문제다. 그러면 그 일본 주변국 국가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류 전체 생명과 해양 생물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시각을 좀 확대해서 보자. 어떤 나라와 나라의 문제랄지 또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관점에서 보자. 그럴 땐 저는 뭐 고래든 누구든 뭐든 얼마든지 함께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저는 다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렇게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일본에 가서 제소하시면 돼요.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하시든가 방류하지 말라. 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제소합니까?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일본의 방류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헌법 소원을 제소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원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변 일부분의 말씀은 그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잠정 조치 내지 제소를 하지 않느냐. 예. 그 부작위가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도 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이전에 청구권협정 한일 위안부 협의는 있었죠. 예. 거기는 중재 절차라는 것도 있고 협정에 다 취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 정부는 왜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소를 인용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른 거죠. 그 어디에도 저걸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국가의 재량이기 때문에 국가가 따져보고 이게 승산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던 거죠. 이미 거쳤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에서 시민들을 향해 차량 돌진을 한 후에 흉기를 휘둘러서 8명이 다쳤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테러 소탕 작전을 이유로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벌이니까 이에 대한 보복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건물 밖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차에서 빠져나오더니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쫓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20대 남성이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ראיתי חבר'ה בעיניים שלי שממש הסכין במצב הזה והם עושים את הדבר הזה כאילו ממש מי שמגיב כמו באימונים, מי שמגיב מהר, מהירות תגובה וככה אתה ניצל מהחיים שלך. 최소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스라엘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군이 테러 조직 소탕을 명목으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العملية البطولية في تل أبيب ضد المستوطنين هي رد فعل أولي من شعبنا ومقاومته على الجرائم المتواصلة بحق أهلنا في مخيم.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시민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또 낮췄습니다. OECD나 IMF의 1.5%보다도 낮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하반기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정부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각오지만 건전재정 기조 탓에 투입할 재정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가 25.4%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다만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물가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닌데다 에너지 가격이 언제 폭등할지 몰라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인한 이상 기후까지 예고돼 장바구니 물가도 불투명합니다. 버스비하고 지하철비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전기세도 오르고 뭐 이것저것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계 이권 카르텔을 깨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정부가 어제 내수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차관님 먼저 이 경제 성장률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저희가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기존에 이제 1.6%를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근데 1.4%를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 유례 없이 대외 여건이 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출이 생각보다 덜 회복이 돼서 저희가 당초 1.6%에서 0.2%포인트 낮춘 1.4%를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러한 거의 그 배경에는 사실 네.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주로 이제 중국의 내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좀 낮았다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좀 개선세가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소비도 현재와 같은 완만한 회복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수출과 투자도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한 상반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숫자로 나타나면 상반기에 한 0.9% 예. 성장을 했던 것이 하반기에는 1.8% 정도 성장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경제 정책 방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디에 중점을 두게 되나요? 예,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은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게 봤을 때 이제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또 민생 경제 안정,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인 이제 경제 체질 개선 네. 그리고 미래 대비 과제까지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출과 투자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뭐 184조 원이 마련된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사실 요즘 벤처가 어려움을 많이 겪다고 하시는데 네. 그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저희가 3법도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CEO가 좀 고령화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의 지원도 확대를 하도록 하고 사실 코로나 기간에 영상 콘텐츠 분야에 있는 산업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세제 지원을 거의 국가 전략 기술 수준으로 반도체 수준으로 높여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희가 3대 프로젝트를 마련을 해서 함께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 측면에서는 뭐 생계비의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전세 때문에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주거 부담 경감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하도록 네. 하고 특히 이제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이제 뭘 이제 나한테 와닿는 건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세를 인하한 것이 계속 될 것이냐. 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뭐 10원, 20원 오르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유류세 인하한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냐. 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유류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휘발유 경우에는 한 25%, 예. 경유와 경유에 대한 37%까지 이제 낮춘 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현재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사실 보시겠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유가들이 많이 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유류세를 낮췄을 때는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요즘 뭐 70불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 한 기간이 2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유가의 흐름이라든가 또 현재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물가 문제, 또 재정 상황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네. 지고 있는 부담 문제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마감이 되는 8월 이전에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생각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몇 달 더 연기를 하실 그건 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생이나 고용 같은 대책에도 어떤 대책이 있을지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생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물가의 안정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생계 부담을 경감을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선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요금이 인상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다 동결을 한다라는 네. 구조였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들을 위해서 가격이 좀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관세 인하를 통해서 저희가 원가 부담 완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통신비가 굉장히 또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또 통신비 경감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에너지 요금을 좀 그 캐시백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전기 요금에 대한 어려움과 가스 요금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더 덜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차 시장 안정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역전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역전세에 대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DSR 금융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결국은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확대를 하도록 하고 특히 그 청약저축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소득 공제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또 다시 또 얘기가 좀 포괄적으로 갔는데 아주 그 궁금한 거는 좀 이렇게 좀 핀포인트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유류세를 좀 여쭤봤었는데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이 지금 60%죠. 지금 현재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60%에서 지금 집값의 60%만 이제 종부세 가격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이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는 한 80%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하반기에는 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또 60%를 유지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 세수도 이제 우리나라 세수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렇게 그렇게 정책을 좀 그 여론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사실 한 10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17년도에 4천억이 세수였던 것이 21년도에 4조까지 올랐고요. 그게 이제 작년도에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법적 제약으로 3.3조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 뭐냐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법적 제약 때문에 그게 이루지 못했고요.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시지가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현실화율도 좀 떨어지고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요거는 여건은 좋아졌습니다만 사실 공정시장 가입비를 60% 정도를 해야 20년도에 거쳐진 한 1.5조 원 수준 정도의 종부세가 징수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공정시장 가입비를 60% 유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종부세와 같은 그 보유세를 강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그 부담이 전가가 돼서 그래서 그러한 점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결혼할 때 이제 신랑 신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을 증여세 공여를 받는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도를 높이는 건데 여유가 있는 계층한테만 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은 5천만 원까지 이제 부모가 받는 것에서 이제 세금이 없었잖아요. 그 증여세가 없었는데 이 결혼하는 사람에 한해서죠. 이 결혼하는 사람에 한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좀 늘려준다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예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발표를 할 때 사실은 지금 현재 각각 5천만 원인 증여세 한도를 조금 올리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규모는 결정을 하지 않고 여론 수렴을 다양하게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한때는 1년에 한 100만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던 것이 현재 한 25만 정도 수준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과 결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을 하고자 저희가 나온 정책적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천만 원이라는 그 한계가 사실은 14년도에 결정이 되고 10년 동안 움직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올릴 때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증여세나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내년쯤 돼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일단 급하게 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고자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규모를 정할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좀 참고할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18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혼이나 육아자금 용도를 쓸 경우에는 증여받는 재산이 조금 더 추가로 공제된다는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경제가 이제 정말 차관님 말대로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의 차량이 경찰에 처음으로 압수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앞 차량을 피해 도로를 질주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덮쳐 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을 압수해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이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와 함께 송치됩니다. A씨는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이번 달부터 시행된 검경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지난 2016년 만들어진 압수 기준은 5년 내 4회 이상 적발 등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전력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일으킨 초범의 차량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량 압수는 압수 기준이 강화된 뒤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사상자가 다수거나 또는 사고 이후에 도주를 했다거나 전력자의 재범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체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A씨는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브레이킹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브레이크 댄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의 아시아 브레이킹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빙글빙글 도는 춤 동작을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브레이킹은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선수들이 땅과 하늘이 뒤바뀐 듯 현란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는데요. 보통 남자 선수들을 비보이, 여자 선수들을 비걸이라고 부릅니다. 네, 춤 동작이 정말 화려한데요. 이날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정상 최고급의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킹은 1대1 방식으로 2, 3라운드 경기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날 대회에서 우리나라 김원우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김홍열, 전지혜 선수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소식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우리 브레이킹 선수들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구름대가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아침까지 제주와 경남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비는 오늘 오전까지 더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그전까지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강원 산지는 초속 20m 이상으로 더 거세니까요.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사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이 29도, 춘천은 33도 예상되고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